한 제국이 무너지고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귀족 계급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나라를 넘긴 대가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었는데요.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추악한 몰락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배신의 유산, 조선 귀족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1910년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대한제국의 지배층들이 나라가 망한 걸 글쎄요, 축하라도 하듯이 파티를 벌이던 자리였죠.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기쁨에 겨워 신발도 벗지 않고 춤을 추는 모습. 이게 바로 그 충격적인 현장을 묘사한 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들의 흥망성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몰락해서 결국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귀족 계급,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1910년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면서 사회 질서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이 새로운 위계 질서를 한번 보세요. 맨 꼭대기엔 당연히 일본 천황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이라는 이름으로 격화되어서 자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선귀족이라는 신흥 엘리트 계층이 만들어지죠. 그럼 나머지 모든 조선인은요? 네, 전부 신민이라는 최하층 계급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무슨 수백 년 된 전통이 있는 귀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선 귀족은요,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좀 더 수월하게 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일종의 도구였던 셈이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선택받은 협력자들, 도대체 이 첫 76명은 누구였고 또 왜 선택되었을까요? 이들만의 특별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과연 뭐였을까요? 이 귀족 자규를 얻는 길,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가문? 명예? 아니요. 바로 나라를 파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배신이 곧 공로가 된 거죠.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처럼 나라의 주권을 넘기는 조약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바로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이 선정 과정이 얼마나 편향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최초 76명 중에 무려 8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노론파벌 출신이었어요. 결국 일본은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특정 정치 집단에서만 충성스러운 협력자들을 뽑아 쓴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식문 정권에 충성한 대가, 그 권력의 가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유럽 귀족처럼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같은 자귀를 받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은사공채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국채인데 그냥 어마어마한 뭉칫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적힌 액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요. 이건 뭐 하룻밤 사이에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이 배신의 대가를 덥석 받아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죠. 한쪽에선 자귀를 받자마자 성대한 파티를 열고 심지어 일본까지 날아가서 천황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일본 관광단까지 조직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자귀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돌려보내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이죠.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쉽게 얻은 부와 지위, 이게 과연 고귀한 유산으로 이어졌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퇴폐와 낭비, 그리고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이 지난 1920년대가 되니까 신문에서 대놓고 이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천만장자에서 거지까지 조선 귀족의 비참한 실상. 이게 당시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얼마나 한심하게 돈을 탕진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겠어요? 그 낭비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채의 왕이라고 불렸던 후작 윤태경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350만 원이 넘는 빚을 졌는데 당시 350만 원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거든요.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른 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네, 바로 중독과 도박이었습니다. 백작 민영리는 아편에 빠져서 자귀까지 박탈당했고요. 또 다른 백작 이지용은 아주 악명 높은 도박꾼이 돼서 나라에서 여러 번 돈을 대줘서 빚을 갚아줘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남작 민형식의 6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니까 온 가족이 강도, 절도 같은 흉악 범죄자가 된 거예요. 한때는 아들 넷이 동시에 감옥에 갇히는 정말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귀족 가문이 통째로 범죄자 집단이 된 거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들의 파산과 스캔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들을 만들어준 일본 식민 정부조차 이거 너무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창복회라는 구제기금을 따로 만듭니다. 무려 250만 원을 들여서 이 파산한 귀족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준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입니다. 1945년 드디어 해방이 찾아왔을 때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해방이 되자마자 법적 그리고 역사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1945년에 조선 귀족제도가 바로 폐지되고요. 1948년에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2005년에는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되찾아오기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죠. 2010년에 이르러서야 그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31억 원. 이게 바로 60개 조선 귀족 가문으로부터 국가가 환수한 재산의 가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땅과 재산이에요.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해방된 대한민국이 내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일본한테서 귀족 자귀를 받은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반민족 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그 행위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이 조선 귀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라를 배신하는 협력이 엄청난 부와 지위로 보상받는다면 진정한 충성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복잡한 그림자를 남기는지 이들의 이야기가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